한겨울 묘지. 찢어진 서울대 합격증을 붙이며 우는 한 청년.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낯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노인의 시선이 멈춘 곳. 청년의 손에 쥐어진 낡은 열쇠고리.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어머니가 사고 나기 직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대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년 전 7살 손자가 실종되던 날, 그 아이 손에도 똑같은 열쇠고리가 있었습니다. 학생, 혹시 부모님 성함이? 6년간 학대받으며 살아온 청년. 12년 동안 손자를 찾아 헤맨 재벌 회장. 찢어진 합격증 한 장에서 시작된 기적. 과연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의 묘지는 고요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추모공원, 이른 아침 안개가 비석 사이를 감싸며 흐르고 있었죠. 강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맞춰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19살 청년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어요.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낡은 패딩 점퍼는 솜이 빠져나와 있었죠. 도윤은 투명 테이프를 꺼내 찢어진 서류를 조심스럽게 이어 붙이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합격 통지서였어요.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도윤은 대학에도 붙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없었죠. 포기해야 했지만 합격증만은 버리지 못하고 지갑에 간직했어요. 어제 삼촌이 그걸 발견하고는 비웃으며 찢어버렸죠. 서울대? 너 같은 놈이 무슨 서울대야. 빚부터 갚아, 빚부터. 삼촌은 술에 취해 도윤의 방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도윤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10만 원을 빼앗고 지갑을 뒤지다가 합격증을 발견했죠. 그리고는 그걸 갈기갈기 찢어 도윤의 얼굴에 던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어. 내 부모가 너를 남겨놓고 죽는 바람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았을 뿐이죠. 밤새 그 조각들을 보며 울다가 새벽에 부모님 묘를 찾아온 거예요. 도윤은 조각난 서울대 합격증을 부모님 묘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어요. 테이프로 이어진 자신의 이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 어른이 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목이 메었어요. 13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6년을 버텼어요. 외삼촌 집에 맡겨져 온갖 구박과 학대를 견뎠죠. 삼촌은 보험금을 가로챘고 도윤 명의로 빚을 만들었어요. 새벽 배달 막노동, 공사장. 쉬지 않고 일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집에 얹혀 살고, 여전히 맞고, 여전히. 어젯밤에도 삼촌에게 맞았어요. 등과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거렸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월세를 낼 돈도 없고 보증금은 더더욱 없었어요. 삼촌 집 지하실의 곰팡이 핀 방이 도윤이 가진 전부였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작은 금속판에 새겨진 글씨는 거의 닳아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걸 매일 쓰다듬으며 하루를 버텼어요.
엄마가 이걸 제 손에 쥐어주셨대요. 사고 나기 직전에.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삼촌한테 들은 이야기였죠. 엄마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어린 도윤의 손에 이 열쇠고리를 꼭 쥐어줬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 단정한 자세, 그리고 슬픔이 깃든 눈빛. 노태현 회장이었어요. 태현은 아들의 기일을 맞아 묘지를 찾았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청년의 오열하는 모습, 찢어진 서류를 붙이는 그 떨리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낯선 끌림 때문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괜찮습니까? 태연의 질문에 도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방해가 됐나요? 도윤은 서둘러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어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삼촌이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죠. 태연이 재빨리 도윤의 팔을 잡아 지탱했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윤은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태연은 청년의 팔을 잡았을 때 느껴진 앙상함에 놀랐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다치셨습니까? 태연의 시선이 도윤의 이마로 향했어요. 헤어라인 옆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죠. 십자 모양으로 패인 그 상처는 오래된 것이었어요. 아, 이건 어릴 때 다쳤어요. 도윤은 서둘러 앞머리로 흉터를 가렸어요. 사실 그 상처는 13살 때 삼촌에게 맞아서 생긴 거였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삼촌이 술병을 던졌고 도윤은 이마를 찧어 피를 흘렸어요. 병원에도 가지 못했죠. 태연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어요. 12년 전 7살배기 손자가 실종됐을 때의 그 허망함. 아들 부부가 아이를 찾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절망. 그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손자도 이맘때쯤이면 19살이었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말이죠. 태연은 12년 동안 손자를 찾았어요. 온갖 탐정과 경찰을 동원했지만 단 한 번도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죽은 것으로 결론 내렸죠. 부모님 묘입니까? 네.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친척 집에 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죠. 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청년의 손에 들린 열쇠고리를 힐끗 봤어요. 낡고 닳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진 그 금속판. 어딘가 본 듯한 느낌이 스쳤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열쇠고리의 모양, 은색 광택이 남아있는 테두리, 그리고 중앙의 작은 구멍. 뭔가 익숙했어요. 태연은 12년 전 아들이 손자 돌잔치 때 선물했던 열쇠고리를 떠올렸어요. 설마.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가슴속 울렁임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추운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몸조리 하십시오. 태연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걷다가 뒤를 돌아봤죠. 도윤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서울대 합격증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태연은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석의 비서가 물었죠.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잠깐 기다려. 태연은 창밖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청년은 이제 일어나 비석 앞에 절을 올리고 있었죠. 그 뒷모습, 그 말투, 그 흉터, 그리고 그 열쇠고리. 모든 게 태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 청년. 좀 알아봐. 예. 어떤 청년 말씀이십니까? 저기 묘 앞에 있는 사람. 이름, 나이, 가족관계, 현재 상황. 최대한 자세히.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태연은 계속 창밖을 응시했어요. 도윤이 묘지를 떠나 언덕길을 내려가는 모습이 작아졌죠. 청년은 걸음마다 비틀거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몸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태연은 가슴을 짚었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청년인데 왠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운명처럼 다가오는 이끌림. 그날 밤 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눈물, 그 흉터, 그 열쇠고리.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어제 그 청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말해봐. 강도윤, 19살. 부모는 6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외삼촌 집에 거주 중이며 각종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연의 손이 떨렸어요.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6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2019년 2월 17일입니다. 태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바로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그날이었어요. 손자가 실종되고 사흘째 되던 날, 아들 부부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출생 연도는 2006년입니다. 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자와 정확히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더 알아봐. 최대한 자세히. 출생지, 병원 기록, 삼촌 관계, 모든 것을.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비서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긴장했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 본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설마 그 아이가. 도윤은 묘지를 떠나 삼촌 집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지하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이 도윤의 거처였죠.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도윤은 6년을 살았어요. 또 어디 갔다 왔어? 삼촌 강민철이 계단 위에서 소리쳤어요. 55살 술과 담배로 얼룩진 얼굴에는 언제나 짜증이 가득했죠. 묘지 다녀왔습니다. 묘지? 죽은 사람들한테 절이나 하러? 그럴 시간에 돈이나 벌어와. 민철은 계단을 쿵쿵 내려와 도윤의 어깨를 밀쳤어요. 도윤은 벽에 부딪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항하면 더 맞을 뿐이니까요. 오늘 오후 2시까지 건설 현장 나가. 일당 7만 원짜리 일거리 구해놨어. 당연히 내가 받을 거고. 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100만 원 더 가져와. 이자 내야 한다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100만 원.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3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100만 원을 만들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못 만들면 또 맞을 거예요. 민철은 도윤의 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침을 뱉으며 올라갔어요. 도윤은 그제야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도윤은 낡은 이불 속에 누워 열쇠고리를 꺼내 들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금속판을 들여다봤죠. 거의 지워진 글씨, 달아빠진 표면. 하지만 이게 도윤이 가진 유일한 위로였어요. 엄마, 아빠. 도윤은 중얼거렸어요. 부모님 얼굴도 이제 기억나지 않았어요. 13살의 기억은 너무 흐릿했죠. 사진도 없었어요. 삼촌이 전부 버렸거든요. 도윤이 아는 건 삼촌이 들려준 이야기뿐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보험금은 삼촌이 관리한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도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삼촌은 도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한다. 삼촌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도윤을 키워준 게 은혜라고,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어린 도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신이 짐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한편 노태현 회장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가져온 도윤에 대한 추가 조사 자료였죠. 강도윤, 2006년 3월 15일생. 출생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병원. 태연의 손이 멈췄어요. 강남구 삼성동. 손자가 태어난 곳도 거기였어요. 부모는 강진우, 이수연. 2019년 2월 17일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도윤은 13살이었고 외삼촌인 강민철에게 인계됐습니다. 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강진우, 이수연. 그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12년 전 아들이 실종된 손자를 찾기 위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죠.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령인은 외삼촌 강민철. 하지만 현재 강민철의 재산 상태는 거의 파산 수준입니다. 2억 원이 다 어디로 갔지? 사업 실패로 보입니다. 강민철은 보험금을 받은 직후 식당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망했고 이후 부동산 투자로 손실을 봤습니다. 현재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보험금을 받아놓고 조카는 지하실에서 굶기고 있다니. 도윤 명의의 빚은 현재 약 5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강민철이 도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도윤이 미성년자였을 때 발생한 대출이 상당수입니다. 태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이 정말 손자인지 아니면 그저 비슷한 상황의 불쌍한 청년인지 DNA 검사를 해야겠어. 회장님, 그러시려면 도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 접근하면 삼촌이 눈치챌 거야. 조심스럽게 해야 해.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자를 잃은 후 1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죽음, 그리고 손자의 실종. 그 모든 게 태연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죠. 회장님,
혹시 정말 그 청년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겹쳐. 나이, 출생지, 부모 사망 날짜, 그리고 태연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죠.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2년 전 손자의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아들이 아기에게 선물한 열쇠고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거야. 이 열쇠고리. 태연은 사진 속 열쇠고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은색 테두리에 중앙에 작은 구멍,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금속판. 도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어요. 비서, 내일 도윤이 일하는 곳을 알아봐.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눈물, 그 흉터, 그 열쇠고리. 다음 날 오후 도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죠. 햇볕이 뜨거웠지만 도윤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일당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야, 저기 좀 치워. 현장 감독이 소리쳤어요. 도윤은 대답도 하지 않고 달려갔죠. 몸이 비틀거렸지만 참았어요. 오늘도 아침을 굶었거든요.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현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노태현 회장이 내렸죠. 현장 소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현장 점검차 들렀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 태연은 일부러 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비서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도윤이 오늘 여기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태연의 시선이 현장을 훑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자재를 나르는 도윤을 발견했죠.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 비틀거리는 걸음 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 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바로 그때 민철이 나타났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도윤에게 다가갔죠. 야, 강도윤.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안 해? 민철은 도윤의 등을 밀쳤어요. 도윤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주변 인부들은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태연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저 사람은 누군가? 태연이 현장 소장에게 물었어요. 아, 저 사람요? 인부 중 하나인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술 마시고 와서 자주 말썽을 부리죠. 저 젊은 사람은 강도윤이라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저 남자가 삼촌이라는데 도윤 일당을 대신 받아가더군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장, 저 삼촌이라는 사람 출입 금지시키게. 그리고 도윤 일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 하지만 내 짓이야.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장 소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태연은 다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청년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조금만 기다려라. 진실을 밝혀낼 테니. 태연은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도윤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일을 나갔죠. 추운 날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볐어요. 첫 번째 일당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건 오전 9시였어요.
도윤은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삼촌의 고함 소리를 들었어요. 뭐? 출입 금지. 내가 왜? 민철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죠. 거실에서 민철이 전화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도윤 보호자라고. 일당도 내가 받기로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더 이상 현장 출입이 불가하고 도윤 일당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무슨 회장? 도대체 왜 그래? 하지만 전화는 끊겼어요. 민철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죠. 그러다 도윤을 발견했어요. 내 이 새끼가 뭘 했어? 민철은 도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건설 현장에서 너를 손에 입혔어. 현장 소장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철은 믿지 않았죠. 주먹이 도윤의 얼굴로 날아왔어요. 도윤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거든요. 너 이 자식,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너를 6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민철은 도윤의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도윤은 신음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죠. 삼촌모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 그만해요. 애가 죽겠어요. 이 새끼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보험금도 다 이 새끼 키우느라 썼고. 민철의 거짓말이었어요. 보험금은 사업 실패로 날렸고 도윤에게 쓴 돈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민철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도윤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날 오후 노태현 회장의 비서가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강도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즉시 태연에게 보고했어요. 태연은 회의를 중단하고 일어섰죠. 어느 병원이지? 강북의 작은 병원입니다. 삼촌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태연은 곧바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의사가 검사 중이었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가 태연을 보고 물었어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갈비뼈에 금이 갔고 타박상이 심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양실조예요. 언제부터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는지. 의사의 말에 태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입원이 필요합니까? 최소 사흘은 입원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링거를 맞으며 희미하게 눈을 떴죠. 그리고 태연을 알아봤어요. 저 묘지에서 괜찮습니까? 태연은 도윤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청년의 얼굴은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어요. 삼촌입니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 때문에 삼촌이 손해를 봤대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빚을 갚아야 해요. 삼촌이 저를 키워줬으니까요. 그 빚
정말 당신이 쓴 돈입니까? 도윤은 당황했어요. 태연의 질문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그건 제 명의로 된 거라고 들었어요. 당신이 직접 대출받았습니까? 당신이 그 돈을 썼습니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삼촌이 그냥 빚이 있다고 했고 도윤은 그걸 갚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태연은 도윤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상처투성이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흔적이었죠. 도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신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삼촌이 당신 명의로 대출받은 돈, 부모님 보험금을 횡령한 것 모두 확인했어요. 도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을?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에요. 태연의 말에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6년 동안 자신이 짐이라고, 빚쟁이라고, 삼촌 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라고 믿어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2년 전 손자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도윤에게 보여줬죠. 이 열쇠고리 당신이 가진 것과 같지 않습니까? 도윤은 사진 속 열쇠고리를 봤어요.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았죠. 은색 테두리, 중앙에 작은 구멍, 그리고 글씨가 새겨진 금속판. 이건 어떻게... 이야기가 제 손자입니다. 12년 전 실종됐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연도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나 일치했어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야, 강도윤. 치료비 누가 내라고 입원을. 민철은 태연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도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당신이 삼촌입니까? 태연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죠. 누구신데요? 노태연입니다. 민철은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노태연,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죠. 회장님이 왜 여기에? 도윤은 이제 제가 보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청년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태연의 선언에 민철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는 제 조카고 제가 보호자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호자는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 모두 조사했어요. 민철은 뒷걸음질 쳤어요. 태연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나가봐야겠네요. 민철은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태연은 다시 도윤을 바라봤죠. 이제 안심하고 쉬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도윤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태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2년 전 손자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도윤에게 보여줬죠. 이 열쇠고리 당신이 가진 것과 같지 않습니까? 도윤은 사진 속 열쇠고리를 봤어요.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았죠. 은색 테두리, 중앙에 작은 구멍, 그리고 글씨가 새겨진 금속판. 이건 어떻게... 이야기가 제 손자입니다. 12년 전 실종됐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연도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나 일치했어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야, 강도윤. 치료비 누가 내라고 입원을. 민철은 태연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도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당신이 삼촌입니까? 태연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죠. 누구신데요? 노태연입니다. 민철은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노태연,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죠. 회장님이 왜 여기에? 도윤은 이제 제가 보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청년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태연의 선언에 민철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는 제 조카고 제가 보호자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호자는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 모두 조사했어요. 민철은 뒷걸음질 쳤어요. 태연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나가봐야겠네요. 민철은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태연은 다시 도윤을 바라봤죠. 이제 안심하고 쉬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도윤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도윤은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동안 태연은 매일 병문안을 왔죠. 과일, 죽, 영양제를 챙겨왔고 도윤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태연에게 말했어요. 갈비뼈 금은 자연 치유되고 있고 영양 상태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 도윤을 바라봤죠. 청년은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내일 퇴원이라고 합니다. 태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치료비는 제가 천천히 갚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보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었어요. 입원 이틀째 되던 날 간단한 구강 검사를 했었죠. 태연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손자입니다. 12년 전 실종됐던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죠. 친자관계 확인서, 명확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제 부모님은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강진우는 본명이 노진우였어요. 당신이 실종된 후 이름을 바꾸고 당신을 찾아 헤맸죠. 태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도윤은 그 사진 속 얼굴을 처음 봤어요.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요? 네. 당신 아버지 노진우, 어머니 이수연입니다. 도윤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부모님의 얼굴.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얼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왜 저는 실종된 거예요?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7살 때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졌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경찰, 탐정,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누군가가 당신을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당신 부모님에게 넘겨진 것 같아요. 강진우와 이수연은 당신을 입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찾아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왜 할아버지께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부모님은 당신을 찾은 지 닷새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아들 부부가 당신을 찾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들이 죽고 나서야 사고 기록을 보고 알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당신이 강민철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삼촌은 어떻게 저를... 강민철은 이수연의 오빠입니다. 당신 부모가 사고로 죽자 친척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죠.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삼촌이 자신을 학대했는지, 왜 빚을 떠넘겼는지, 왜 보험금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삼촌은 알고 있었나요? 제가 할아버지 손자라는 걸 아마 몰랐을 겁니다. 당신 부모님이 이름을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말하지 않았겠죠. 당신을 돌려주면 보험금을 잃으니까요. 태연은 분노를 삼켰어요.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겁니다. 강민철이 저지른 횡령, 사기, 학대 모두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머리가 혼란스러웠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퇴원하면 제 집으로 가십시오.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삼촌이... 강민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6년 동안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연은 비서를 불렀어요. 강민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 횡령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보험금 2억 원 중 도윤에게 사용된 금액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강민철의 사업과 도박에 쓰였어요. 도윤명의 대출은 총 5천만 원인데 모두 미성년자 시절에 발생했습니다. 강민철이 도윤의 인감을 위조해서 대출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철을 고소하게. 횡령, 사기, 아동학대, 모든 혐의를 적용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이 실종된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 백화점 CCTV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누구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유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도윤을 데려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도윤을 노진우 부부에게 넘겼는지, 왜 노진우 부부가 사고를 당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태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몰랐죠. 계속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퇴원했어요. 태연이 준비한 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도윤은 낯선 고급 세단에 올라탔어요. 회장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차는 서울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6년 동안 지하실에서 살던 자신이 갑자기 재벌가의 손자가 됐어요.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손에 쥔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어요. 차가 큰 저택 앞에 멈췄어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도윤은 압도당한 기분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걸어갔죠.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태연의 말에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집. 그 단어가 얼마나 낯설고도 따뜻한지. 할아버지. 도윤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태연은 손자를 꼭 껴안았죠. 12년 만의 재회.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도윤이 저택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힘들었죠. 넓은 방, 푹신한 침대, 따뜻한 식사. 모든 게 낯설었어요. 도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 이모가 노크를 하며 말했어요. 도윤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을. 아닙니다. 아직 7시예요. 천천히 씻고 내려오세요. 도윤은 시계를 봤어요. 7시. 평소 같으면 이미 2시간 전에 일어나 배달 일을 나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식탁에는 태연이 신문을 읽으며 앉아 있었어요. 잘 잤습니까? 네, 할아버지. 도윤은 여전히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오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해요. 저는 괜찮은데요. 6년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잖습니까?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태연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죠.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태연의 서재로 비서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강민철 관련 소식입니다. 말해봐.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철은 현재 도피 중입니다. 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찾아내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년 전 유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태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엇인가? 당시 백화점 주차장 CCTV에 포착된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 차량 소유주가 당시 인신매매 조직과 연루됐던 인물입니다. 인신매매?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당시 그 조직은 부유층 자녀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몸값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발견된 건 납치 이틀 후 한 교회 앞이었어요. 노진우 부부가 그곳에서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태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왜 버려진 거지? 추측일 뿐이지만 도윤의 얼굴이 너무 알려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실종 직후 언론에 크게 보도됐으니까요. 조직이 위험을 느끼고 아이를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7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노진우 부부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노진우 부부의 교통사고,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점검 기록을 보니 사고 일주일 전에 정비를 받았어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고가 아니라는 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약 아들 부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도윤을 되찾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조사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해.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태연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종합 검진을 받는 동안 태연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검진이 끝나고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어요. 전반적으로 영양실조에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고 면역력도 약해요. 꾸준한 치료와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태연이 물었어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합니다. 그동안 무리한 활동은 피하셔야 하고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을 바라보니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도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태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패가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공부를 하고 싶어요. 태연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서울대 말입니까? 네. 올해 받았던 서울대 합격 통지서. 그게 제 꿈이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차가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신을 찾아준 노진우 부부에 대해서, 그들은 왜 자신을 할아버지께 돌려주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저택에 도착하자 태연이 도윤을 서재로 불렀어요. 도윤, 보여줄 게 있습니다. 태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물건들이 가득했죠. 이게 전부 제 거예요? 네.
당신이 실종되기 전까지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돌잔치 사진, 첫 돌 때 받은 선물들, 작은 옷까지. 모두 낯설었지만 왠지 그리웠어요. 그때 상자 바닥에서 작은 공책을 발견했어요. 도윤이 펼치자 아버지 노진우의 글씨가 나타났죠. 우리 도윤이에게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야. 기다려라.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찾으려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저 부모님 묘에 가고 싶어요. 그래야죠. 내일 함께 가겠습니다. 태연도 함께 울었어요. 아들이 남긴 글을 보니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은 손자를 찾았지만 결국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열쇠고리를 들여다봤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부모님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엄마, 아빠, 저 돌아왔어요. 도윤은 열쇠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12년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태연에게 비서가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강민철이 도윤을 찾아 저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즉시 현관으로 달려갔죠. 저택 정문 앞에서 민철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도윤아, 나와. 삼촌이다. 경비원들이 막고 있었지만 민철은 계속 고함을 쳤어요. 너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6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게 뭐야? 태연은 차갑게 민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곧 경찰이 올 겁니다. 조용히 기다리시죠. 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윤이 현관 밖으로 나왔어요. 태연이 만류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도윤은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민철은 손자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죠. 야, 강도윤. 내가 날 경찰에 고소했다며? 삼촌이 저지른 일은 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뭐,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너를 6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착취했잖아요. 도윤은 처음으로 맞섰어요. 제 부모님 보험금 2억 원 어디에 쓰셨어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 5천만 원은요? 삼촌은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민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키웠잖아.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었어.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도윤의 말에 민철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고아원에 갔으면 최소한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굶지도 않았을 거고 빚더미에 앉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윤은 이마의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상처 삼촌이 술병을 던져서 생긴 거 기억하세요? 제가 13살 때였어요. 민철은 뒷걸음질 쳤어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려 민철에게 다가갔죠. 강민철 횡령과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동행해 주시죠.
경찰관이 민철의 팔을 잡았어요. 민철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도윤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족이잖아. 민철의 외침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삼촌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용당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경찰차가 민철을 태우고 떠났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잘했습니다. 태연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입니다. 그날 오후 태연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저택의 넓은 응접실에 태연의 측근들과 변호사들이 모였죠. 도윤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 청년은 강도윤, 아니 노도윤입니다. 12년 전 실종됐던 제 손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오늘부터 도윤은 공식적으로 노가의 일원으로 인정받습니다. 호적도 정리하고 법적 권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한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럼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도윤은 이제 겨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천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태연과 도윤만 남았을 때 태연이 오래된 USB를 꺼냈어요. 도윤,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영상입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태연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죠. 화면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초췌한 얼굴. 도윤아, 아빠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라진 지 사흘째야. 아빠는 지금 너를 찾고 있어. 엄마도 함께 찾고 있고. 아버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찾았어. 교회 앞에서 떨고 있는 너를 발견했을 때 아빠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너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했어. 너무 무서웠던 거겠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결정했어. 할아버지께 너를 돌려드리는 게 맞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전에 너를 안전하게 해야 해. 너를 데려간 사람들이 아직도 너를 노릴지 모르니까. 영상 속 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아, 만약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구나. 할아버지가 너를 찾으셨구나.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를 믿어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야. 그리고 아빠가 못다한 사랑을 할아버지가 채워주실 거야. 영상이 끝났어요.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태연도 함께 울었죠. 아버지, 엄마. 도윤은 처음으로 부모님을 제대로 그리워했어요. 기억나지 않던 부모님이 이제는 선명하게 느껴졌죠. 할아버지, 부모님 묘에 가고 싶어요. 그래야죠. 내일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태연과 도윤은 묘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도윤 혼자가 아니었죠. 할아버지가 함께였어요. 노진우와 이수연의 묘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도윤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2년 동안 헤맸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태연도 입을 열었어요. 진우야, 수연, 고맙습니다. 도윤을 찾아줘서,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가 비석 위에 소복이 쌓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윤이 물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묘지를 떠나며 도윤은 뒤돌아봤어요. 부모님의 묘비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잘 계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갔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윤이 노가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호적 정리, 법적 절차, 그리고 강민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어요. 피고인 강민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횡령, 사기, 아동 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됐죠. 민철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도윤을 저주했어요. 너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잘못 키웠어.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죠. 옆에는 태연이 함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태연이 말했어요. 모든 빚도 무효 처리됐고 삼촌도 처벌받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죠. 법정을 나와 차에 오르는데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님, 유괴 사건 조사 결과입니다. 태연은 봉투를 받아 펼쳤어요. 도윤도 함께 내용을 봤죠. 12년 전 도윤을 납치한 조직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부유층 자녀를 타깃으로 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범인들은 대부분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거나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모자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노진우 부부의 교통사고는 경찰에서 재조사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서 인위적인 절단 흔적이 발견됐어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인 거였죠. 왜 부모님을 죽였어요? 아마도 도윤을 되찾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노진우 부부가 도윤을 찾았다는 걸 알고 입을 막으려 했던 거죠. 태연의 설명에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차가 저택으로 돌아가는 동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저택에 도착하자 태연이 도윤을 서재로 불렀어요. 도윤,
오늘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래요? 네. 당신은 이제 19살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대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요. 저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려 한다니 자랑스러웠죠. 그럼 내년 서울대 입학을 목표로 준비하십시오. 필요한 건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연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도 당신 거였습니다. 돌잔치 때 당신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도윤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금으로 된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목걸이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이름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도윤은 목걸이를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점점 따뜻해졌죠. 할아버지, 12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죠? 그렇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건 당신이었어요. 혼자서 6년을 버텨낸 당신이 대단한 겁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태연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 후 도윤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도윤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12년 전 도윤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은퇴했지만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도윤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었어요. 어떤 증거요? 형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파일을 재생했어요. 노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경찰에 전해달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도윤을 노리고 있어. 이름은 음성이 끊겼어요. 형사가 말했죠. 여기서 녹음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배경소음을 분석한 결과 특정 장소가 확인됐어요. 어디죠? 강남의 한 고급 클럽입니다. 당시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경찰이 재수사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형사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도윤 부모님은 정말 용감한 분들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려 하셨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떠난 후 도윤은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도윤은 형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했어요. 태연은 즉시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을 취했죠. 그날 밤 도윤은 부모님이 남긴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목걸이를 목에 걸었죠.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실을 반드시 밝힐게요. 도윤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곧 체포할 예정입니다. 태연과 도윤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경찰은 12년 전 범죄 조직의 주모자를 체포했죠. 그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는데 추가 조사 끝에 노진우 부부 살인 혐의까지 입증됐어요. 피고인은 12년 전 노진우, 이수연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도윤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태연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네, 할아버지. 법정을 나오는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렸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 태연이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부모님 묘로 가고 싶어요. 그래야겠죠. 차는 묘지로 향했어요. 봄이 왔고 묘지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차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도윤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한겨울이었어요. 추위에 떨며 찢어진 서울대 합격증을 붙이던 그날. 이제는 따뜻한 봄이었어요. 도윤과 태연은 노진우와 이수연의 묘 앞에 섰어요. 묘비 주변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도윤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도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범인을 잡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사람, 이제 벌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이래요. 평생 감옥에서 살 거예요. 도윤은 가져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삼촌도 처벌받았어요. 징역 5년이요. 제 명의로 만든 빚도 전부 없어졌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동안 품고 살았던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6년 동안 이걸 간직했어요. 덕분에 제가 누군지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다고 들었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윤아, 이걸 꼭 잡고 있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널 지켜줄게라고 하셨을까요? 태연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야, 수연,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을 지켜줘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7살짜리 손자를 잃어버려서 너희 부부가 그렇게 고생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1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죠. 아빠는 매일 후회했어.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잘 지켰더라면 하고. 하지만 이제라도 도윤을 찾았어. 너희가 목숨 걸고 지켜준 아이를 이제는 내가 지킬게.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꽃잎들이 춤을 췄죠.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네,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요. 이번 학기부터 다닐 수 있어요. 성적도 좋게 나와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실까요? 물론입니다.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6년 동안 혼자서 버텨내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들을요. 도윤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 거예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겠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도윤은 벚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할 거예요. 저처럼 삼촌한테 맞고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할 거예요. 그게 제가 6년 동안 배운 거예요. 도윤은 일어서서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제가 계속 간직할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찾아준 증표니까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버틸 거예요. 태연도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묘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죠. 묘지를 떠나며 도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봄볕 아래 묘비가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묘비 주변에 소복이 쌓여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잘 계세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좋은 소식 많이 가져올게요. 차에 올라타며 태연이 물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요, 할아버지. 도윤은 처음으로 그곳을 집이라고 불렀어요. 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래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차가 출발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2년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달 후, 도윤은 서울대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태연도 함께 왔죠. 19살의 신입생, 또래 학생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 도윤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알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입학식이 끝나고 도윤은 캠퍼스를 걸었어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죠. 새내기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선배들이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도윤은 그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게 서울대구나.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도윤은 벤치에 앉아 캠퍼스를 둘러봤어요. 도서관, 강의실, 학생회관. 올해 서울대 합격증을 받았을 때 꿈꿨던 그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날 저녁 저택 식탁에 도윤과 태연이 마주 앉았어요. 오늘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교수님들도 친절하시고 동기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 나이가 또래라서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태연은 와인 잔을 들었어요. 우리 손자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도윤도 잔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셔서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오늘을 만든 겁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죠. 식사 후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울대 교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복원한 부모님 사진. 도윤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어요. 아버지가 준 목걸이.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죠.
두 개의 유품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윤은 창문을 열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2년 동안 헤맸던 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 하지만 그 끝에서 도윤은 가족을 찾았어요. 진짜 집으로 돌아왔죠.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혼잣말을 했어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도윤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썼죠. 노도윤, 19살, 새로운 시작.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 도윤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죠. 12년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 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인생. 도윤의 이야기는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없으신지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